OECD 국가 중에 뭐 굉장히 선방했다고 하는 얘기로 너무 자만한다고 그럴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IMF가 이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6.0%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한국은 3.6%로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들어오면서 좀 앞으로 세계 경제와 이제 한국 경제 흐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가장 큰 메시지라고 할까 회의에 그것은 금년도 세계 경제 회복세가 생각보다 빠르다. 예, 그 핵심에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 그래서 소위 V형 세계 경제의 V형 회복을 미국이 견인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다만 여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차별화는 상당히 클 수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가 평균적으로 금년도 세계 성장을 6%라고 봤더라도 하방 리스크는 상당히 상존하고 있다. 하방 리스크는 지금 유럽, 남미, 우리나라도 최근에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만은 코로나의 재확산 추세, 그리고 계속해서 변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하방 리스크로 지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경제 회복 속도와 강도가 백신 접종 속도와 상당히 지금 상관관계가 커지는 그런 시점이지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만 해도 지금 더 앞서간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도 있지만은 미국과 같이 3억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지금 접종 속도가 가장 빨리 나가다 보니까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만큼 이 경제 회복 속도가 더더군다나 바이든 정부의 그 경기 회복을 위한 1.9조 달러 그 경기 부양책 플러스 이번에 2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투자, 지금 그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파급력 강한 그 회복 세를 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금년 또는 내년, 이 일부에서는 내후년까지도 미국 경제 확장이 굉장히 생각보다 강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1, 2년의 움직임이 전체 큰 흐름을 바꿔놓는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나 선진국인 대체로 그 GDP 성장률이 개도국에 비해서 낮은 선진국인 미국과 같은 나라들의 경기 반등세가 상당히 강해서 세계 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입장이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우리가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것이 있고 마이너스 1% 정도면은 주요국 중에 가장 선방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작년에 한 3% 이상 이제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기저 효과가 더 클 수 있고, 인도 같은 데는 거의 두 자릿수 역성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금년 예상은 12%, 13% 성장할 거라고 보니까 작년을 빼놓고 금년 것만 보는 거는 좀 무리지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3.6%는 상대적으로 작년에 선방을 한 내용까지 우리가 포함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1%고 금년에 3% 수준이라면 2년 동안에 연평균 1% 남짓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쨌거나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있다고는 하지만 또 신흥국 일부 우리 주가 지수에는 저희
신흥국에 아직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 중간적인 입장인데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경제의 활력, 그 역동성 이런 것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최근에 위축이 된 거 아니냐. 잠재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굳이 우리하고 비교하기는 좀 우리보다는 작은 경제 규모고 후발 경제이지만은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뭐 굉장히 선방했다고 하는 얘기로 너무 자만한다고 그럴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가까운 그 대만 같은 데는 작년에 플러스 한 3% 성장을 하고 금년에도 그 이상 성장을 하는 예상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베트남 같은 데도 작년에 플러스 성장을 하고 금년에 6%, 7% 성장할 거로 보니까 물론 거기하고 직접 비교는 어려워요. 그러나 나름대로 아주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나라도 있다. 국민연금 이제 이사장 시절에 이제 모든 투자 원칙을 ESG에 이제 좀 적용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최근에 좀 ESG에 대한 좀 생각 어떠신지 또 지향점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최근 ESG에 대한 관심도가 특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급속도로 늘어난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감회가 있죠. ESG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이렇게 커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내용에 대한 분명한 이해 또 그리고 이 ESG 요소를 어느 정도 기업 투자자들이 반영하는가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표준화가 이루어졌다든지 충분한 이해가 지금 공유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꾸준히 이것이 경영 전반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경영진 또 직원들 그리고 소비자 모두 또 나아가서 정책 당국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ESG가 다 중요한 거지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보면 G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 지배구조, 이사회의 구성이라든지 또 그 주주의 역할 뭐 이런 부분이 기업의 안정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배구조 개선 노력 같은 얘기는 오래전부터 되어 왔고 S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같은 얘기도 나름대로 CSR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통해서 있어 왔는데 근자에 더 관심을 많이 끌게 두는 것은 이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그 얘기는 SG보다 E가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최근에 더 부각된 것은 기후변화 대응. 이것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그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 공조 노력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넓은 그 이슈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다. ESG에 대한 뜨거운 열기가 있잖아요. 이것이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 ESG의 동향을 보면 두 가지 트렌드가 있다. 하나는 굉장히 열광하는 쪽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직도 회의적이라고 할까? 좀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데가 있다. 과연 이게 오래 갈까? 과거에도 경제 위기 이후에는 포용적 자본주의, 따뜻한 시장 경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 좀 지나면 열기가 사그러들어서 지속적으로 그런 그 노력이 이어지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나름대로의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은 기업 특성이나 산업의 특징 같은 것을 감안해서 적절한 그 속도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너무 과속으로 가게 한다고 하면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이나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에너지 분야야 또 석탄 제조업이라든지 당장
이것을 ESG가 지향하는 바를 단기에 다 이루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무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 단기적으로 이 효과를 모든 분야, 모든 기업에 그 한 가지 잣대로 적용하는 이런 그 접근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철강 기업도 있고 자원 개발하는 데도 있는데 이런 데 부분은 상당 부분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 요소에서 환경 파괴라든지 그 탄소 중립 목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은 긴 안목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 하루아침에 이게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좀 페이스 메이킹을 한다고 그럴까? 속도를 적절하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죠. 왜냐하면 10년 전 이런 때와 지금 다른 것이 이 중요한 트렌드로 메가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걸 저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우리가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한 세계적인 재앙이라고 할까?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재앙을 우리가 경험을 했죠. 여기에 큰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이 환경 파괴 문제. 그러니까 친환경 쪽으로의 산업 정책, 에너지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공감대가 과거보다 훨씬 강하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바이든 행정부, 미국 새 정부의 정책이 이쪽 부분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죠. 그것은 뭐 미국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고 주요한 국제 차원에서의 의사결정에 미국의 입장이 중요한 만큼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친환경 정책,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하는 이런 쪽의 정책은 상당히 그 파급력이 강하다는 점을 또 들 수 있고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세계 최대 투자 회사인 블랙록이라고 하는 데는 지금 약 9조 달러의 자금을 운영하는데 그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경이 넘죠. 단위가 다른 얘기인데 전 세계 주요 기업의 최대 주주이기도 해요. 여기서 1, 2년 전부터 특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ESG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 얘기는 그런 주요한 주주 입장에서 ESG의 비중을 높인다는 것은 그 투자를 받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이것은 지속적으로 경영에 반영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나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임팩트가 국제 투자 커뮤니티에서 이런 변화로부터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사그러들 그런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국민연금이 이제 조금 과도한 기업 경영 참여에 대한 좀 우려, 나의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도 없이 사실은 우리가 접하는 중요한 이슈죠. 어떻게 보면 제가 재임했던 기간이 뭐 10여 년, 벌써 10년, 2009년부터 2013년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국민연금 기금운용 패러다임을 많이 바꾸는 기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이전에는 주로 국민연금의 투자는 채권, 국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있었고 주식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가 대폭적으로 떨어지는 초저금리 시대를 우리가 맞게 돼요. 그러면 종전에 채권 투자로 높은 금리를 볼 수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다변화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확대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국내의 상당수의 기업의 대주주가 됐고 또 핵심 기업인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우리 금융그룹들 대체로 최대 주주가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이렇게 지분이 늘어나면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주권 행사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이 문제는 사실 중요한 전제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확대는 국민연금 기금 운영의 독립성, 그러니까 뭐 자율성이죠. 그리고 전문성이 높여진다는 전제하에 그 주주권 행사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기업 경영에 무리한 외부 개입이나 간섭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정치권이나 이런데 정치권이나 정부의 입김이 그 투자 의사결정에 개입이 된다 하면 그것은 매우 그 부정적인 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포인트는 기금 운용 체제를 더욱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하는 이런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연금 개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제도 개혁 측면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그 연금 제도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연금 개혁의 방향은 좀 더 보험료를 내시고 좀 더 많이 받아가시는 구조로 하는 것이 장수 시대에 노후에 좀 더 보탬이 되는 그 연금 제도로 성숙하는 길이다. 그것이 하나의 제도 개혁 차원이고, 또 하나는 기금 운용 측면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지적이 되어 왔죠. 그것은 이 기금 운용이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국민연금 운용, 기금 운용의 원칙에 입각해서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전문적으로 이 자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외국의 경험을 보더라도 캐나다 연기금이라든지 많은 그 유수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기금들의 지배구조 형태로 보면 그러한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을 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그런 방향으로의 개혁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금 운용의 큰 원칙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어떻게 가장 잘 지키고 키워나가느냐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일부는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국내 주식의 비중이 이렇게 커졌으니 전체 그 포트폴리오 운영 차원에서 보면 이 조정, 그 본래 계획한 수준으로 좀 낮추고 다른 부분을 높이고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동학개미라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시각으로 보는 거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가장 큰 원칙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그 시각이 다른 것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또 다시 보면 상당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들이에요. 그럼 내가 노후에 쓸 자금을 잘 관리해 주는 게 좋지, 지금 당장 시장 띄우는데 국민연금 기금을 쓰는 게 좋으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가, 사이즈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집중 투자를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 스스로 국내 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키운다.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외 투자 비중을 늘려왔는데 그거는 계속돼야 돼요. 앞으로 중기 전망이 아마 몇 년 내로 절반 정도는 해외, 그 이상으로 가야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기금 규모가 커지는데 국내 시장에 소위 몰빵을 하면 그거에 따른 위험도가 너무 높다. 그래서 제가 그때 종종 썼던 표현이, 국민연금의 규모가 어느덧 상당히 커져서 국내에만 안주하면은 안정적인 수익 극대화에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자칫 연못 속의 고래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을 내가 그때 종종 썼어요. 이게 연못 속의 붕어가 아니고 너무 커진 고래가 됐는데, 그러면 고래가 살려면은 연못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좀
바다로 나가야지. 해외 투자를 늘려야 되고, 그리고 고래가 됐는데 연못에 남아 있으면 연못이라고 하는 국내 자본시장의 생태계도 파괴한다. 왜냐하면 너무 집중도가 커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외 투자로의 다변화를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그 노력이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 동학개미들이 계신가 하면 서학개미도 있잖아요. 더 나은 수익을 원해서. 그렇다면 국민연금도 그래야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기금 운용의 목적은 국민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또 지속적인 그 수익 극대화 노력을 하는 것이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주식을 계속 산다 하는 것은 그 원칙과 서로 그 배치가 될 수 있다, 상치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죠. 미국 바이든노믹스에 대한 한국 경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바이든노믹스는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 특징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적극적으로 우선 거기도 미국도 최대 그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경기 회복하는 것이고, 코로나 사태 충격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인 정부가 역할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뭐 우리나라도 최근 그렇게 해오는 상황이죠. 물론 규모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바이든노믹스의 부분은 친환경 정책, 에너지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대체 에너지 그 쪽에 무게를 많이 실는다든지, 또 다른 측면은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좀 미국의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 뭐 이런 쪽에 방점이 찍혔다고 하면, 물론 바이든 행정부도 당연히 자기 나라 뭐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거로 보지만, 다자주의, 그러니까 국제 통상에 있어서나 협력 관계에 있어서 이 그 다자 국제 기구의 활용이라든지 다자주의를 확대할 것으로 이런 것들이 보이죠. 국제 그 통상 체제에 있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제 중국 주도의 우리가 아시아 블락 무역 협력 체계에 우리가 그 가입을 했지만, 앞으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TPP라고 하는 이제 그 환태평양 이 무역 체계, 일본이 상당히 중심이 되고, 이제 미국이 아직 지금 참여가 이루어지진 않고 있지만은 이제 적극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대외 통상 전략에서 우리가 우리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포지셔닝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는 우린 그래요. 우리도 당연히 이미 현 정부에서 많이 추진을 하고,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쪽에 그 소위 클린 에너지 그 정책으로 옮기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탈원전 관련된 이슈일 거예요. 원전이라고 하는 건 양면성이 있죠. 우리가 그게 무슨 문제가 터지면 매우 심각한 사고가 날 수 있다 하는 이런 리스크 요인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가장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이기도 하잖아요. 깨끗한 전력, 그리고 저렴한 전력. 또 우리나라가 그 비교 우위가 있는, 경쟁력 있는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차제에 좀 탈원전 정책을 가속화해온 현 정부가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우리 친환경도 친환경 정책이라고 하는 기후 변화 대응도 하면서 우리 그 에너지를 경쟁력 있게 확보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탈원전의 그 정책, 그리고 정책의 그 실행 속도, 이런 부분에서는 재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